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양사 수업에서 조리원리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OT 정도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조리원리 같은 과목에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총 1교시 과목하고 2교시 과목이 있게 되는 건데 1교시 과목에서 영양학하고 그 다음 생리학 이게 들어가게 돼요. 생화학이죠. 1교시 과목에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들어가서 60문제. 이게 1교시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하고 더하기 영양판정 더하기 생리학 그리고 영양교육 이렇게 해서 또 60문제예요. 그래서 총 1교시 때 120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영양교육의 경우에는 14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과목에서 이제 46문제 정도가 해당이 될 거예요. 다음 2교시로 가시게 되면은 2교시에서는 식품학하고 다음 조리원리 그 다음에 식품미생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식품미생물에서 여기 과목에서 50문제가 들어가게 돼요. 총 50문제, 여기가 40문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단체급식. 단체급식 부분에 이제 급식 경영도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하셨을 식품위생학 과목. 그 다음 식품위생법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60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60, 60, 40, 60 이렇게 되면서 총 22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건데 먼저 각 과목들에서 뭉뚱그려서 크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봤었을 때 이 전체 과목에서 과목마다 이 전체 점수에서는 곱하기 60점 이상, 60%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거는 다 전체를 다 맞으셨는데 여기 한 과목에서만 40% 이하를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락이 되면서 이건 합격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과목 단위 이거 따로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서 뭉뚱그려서 과락이 있게 돼요. 그래서 과락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저는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영양학을 맡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식사요법. 또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과목에서는 이렇게 조리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수업에서 저를 제일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도 아마 제일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자주 보는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 식사요법,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원리 과목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40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제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라고 생각하셨으니까 학원을 선택하셨을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자리에 빽빽하게 앉아 계신 현장 강의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인강을 들었을 때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이면서 강의 일수도 더 기니까 여기에서 나는 2번이고 3번이고 더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 5월, 6월에 걸쳐서 8주간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실 거고 이론 공부가 들어갈 건데 이 6월 말에 8주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와, 외워야 될 거 엄청 많다. 와, 공부해야 될 거 진짜 많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내가 8주가 지나고 났더니 2달 공부를 했더니 이제 영양사 시험 지금 봐도 합격하겠어. 이게 아니라 어려운데? 공부해야 될 거 엄청 많은데? 라고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6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또 7월, 8월, 9월, 10월, 11월을 어떻게 보내고 12월 보통 이제 셋째 주 정도에 우리 시험이 있거든요. 12월 있었을 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이번 달부터 이 끝까지 공부로만 가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일단은 5월, 6월 수업을 정말 잘 들어놓으시고, 정말 잘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잘 들으셔라, 잘 공부하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는 내내 여기에 매달려만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딱 하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따로 집에 가서 또 복습해야지 이거 하시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됐던 거예요. 이건 이런 포인트로 묻습니다. 여기에선 이렇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수업 시간 따로 공부하시지 말고요. 수업 시간 영양사 시험 문제는 심하게 꼬지 않아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잘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거 크게 없이 나중에 집에 가셨을 때 각각 해당되는 과목들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거예요. 뭐 3시간 수업을 들으셨지만은 복습은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려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 내가 왜 여기다가 체크를 했는지, 왜 별표를 해놨는지, 왜 중요하다고 해놨는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시고요. 나머지 7, 8, 9, 10은 중간중간에 좀 생각날 때부터 공부하셔도 되고요. 우리 모의고사 반이 10월부터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한번 이론 공부 해놨다가 7, 8, 9에 좀 쉬셨다가 다시 10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론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시려면 그때 마음이 조급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론 공부는 기본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는 내가 지금 공부해 놓는다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12월까지 달린다 이 마음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 8주간 수업 들으실 때는 확실하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막 혼자 가끔 막 정신이 나가서 저 혼자 막 열심히 그 강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선생님 발음이 너무 빨라요. 라는 말이 이제 조금 요구사항으로 들어올 때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워워워 이제 좀 그만해라. 너무 빠르다. 라는 것을 직강 학생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인강 학생들한테서 말이 너무 빨라요. 이 말이 나오는데 왜 빠르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1.0배속부터 2배속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2배속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 더 천천히 말씀하시는 분들 강의는 2배속으로 가능한데 제 건 2배속이 가능하지 않대요. 이미 말할 때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 아까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서 인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 번 들어야지. 다시 내가 놓쳤던 부분은 또 들어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인강을 들으시게 되는 건데 사실 기간을 길게 주는데 막판에까지 그러면은 적어도 그 주차에 강의하는 시수만큼은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래서 못 듣고 내일은 이래서 못 듣고 다음 주에 몰아서 들어야지 못 들어요. 몰아서 들어야지 라고 하게 되면 2배속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웬걸 3회독 해야지 해서 3회독은 하지도 못하고 1회독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오늘 교재 받으셨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뒤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문제에 정답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막 그 메일로 들어와요. 답 알려주세요. 답 없어요. 저도 답 체크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답 없습니다. 답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불성실하다, 친절하지 않다, 왜 답을 안 주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가능하면은 2배속 이렇게 듣지 마시고 1배속 해놓고 나서 수업 시간에 인강 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 1회도 끝난 다음에는 1.5배속을 들으시든 2배속을 들으시든 그때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들으실 때는 반드시 1회독으로 1.0배로 들으세요. 원속도대로. 그렇게 하셔서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 이제 면허증을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하시게 되면은 1월 달에 면허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쯤에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실 거고 1월 말에 보건복지부 장관 영어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번호가 라이센스 번호가 찍혀있는 면허증 받으시고 나서 현장에 가셔서 영양사 일 하세요. 저는 했을까요? 저는 길게 하진 못했어요. 짧게 했어요. 11년 그러니까 10년 10개월 했었는데
현장에서 강의, 그 영양사 일을 저도 직접 했던 게 이후에 저도 강의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현장 강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일단 들어가시면은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져놓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임신, 출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경력 단절이 좀 되더라도 우린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했던 과목 식품영양학이라는 제 전공이 참 좋고, 제가 강의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게 지금 제가 이 전공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 이렇게 공부했었어 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한 거예요. 시간을 냈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마음의 여유를 냈던, 그러니까 심리적인, 실질적인 시간의 여유든 경제적 여유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굉장히 잘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배워놓으시면 유리한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실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공부할 때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쭉 같이 가시면서 끝까지 합격까지, 나중에 합격했어요 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OT는 이렇게 해서 끝낼 거고,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과목에서 조리원리, 오늘 과목에 들어가는데, 조리원리에서는 식품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식품학, 여러분들 식품화학이라고 했었던 식품학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리원리라는 과목이 있게 되는데, 조리원리라는 과목은 최근에는 이거보다는 조리과학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뭐 대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레시피가 있었을 때도 그냥 뭐 손맛 이랬다면 지금은 표준 레시피에 갖춰서 해라 라고 해서 정확하게 왜 그 기전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식품학하고 조리원리에 해당이 되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품학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면은 조리 문제 시간도 잘 풀으실 수 있고, 조리원리 과목을 잘 들어놓으시면은 식품학 이때 이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고, 실제로 과목에서 중복되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 미생물, 식품 미생물 과목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미생물은 딱 3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37문제 해당이 되는 건데, 대략 18문제에 여기 나머지 뭐 4문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양쪽에서 서로 중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식품학 문제일 수도 있고 조리원리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미생물 문제 같은 경우에도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조리원리 시간에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원리 시간에 김치 발효, 그 다음에 장 발효, 그 다음에 뭐 유제품 발효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라고 하는 것들만 외워놓으시면은 그게 또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과목은 식품학, 조리원리, 식품 미생물에 해당되는 과목이고, 그 중에서 조리원리 파트를 강의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과목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이 차례를 봐요. 차례. 그래서 우리가 식품영양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식품이고 영양학이잖아요. 그러면 각 과목마다 가르치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식품학에서는 뭘 알려주려고 하고 조리원리에서는 뭘 알려주려고 하나,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볼게요.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가 있게 되는데, 오늘 배울 조리원리의 개요. 자, 여기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2문제. 그 다음 2장에서 곡류, 전분, 밀가루 파트에서 3문제. 그 다음 서류에서 1문제, 당류에서 1문제. 설탕, 당 여러 가지 캔디 문제가 최근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당류 문제 하나, 육류, 가금류 문제 3문제, 어패류 문제 2문제, 난류 문제 2문제, 우유 및 유제품 문제 2개, 두류 문제는 두부 문제로 해서 잘 나와요. 1문제. 유지류 문제 2개, 채소 및 과일류 2문제, 해조류 및 버섯류, 젤라틴과 한천 문제 1문제, 그 다음 조미료 및 향신료, 음료 이렇게 해서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조미료 향신료 문제는 다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 안에 섞여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리원리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간표상으로는 8주로 되어 있어요. 8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6주 정도에서 끝내려고 해요. 그럼 나머지 2주는 뭐 할 거예요? 여기에서 영양학하고 식사요법이 과목이 제일 많거든요. 문제 문항수가. 그래서 영양학 같은 경우에도 45문제에 46문제가 나오고요. 식사요법 문제도 43문제에서 4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비중이 엄청 커요. 근데 똑같이 8주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나머지 2주 분량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한 주는 영양학, 한 주는 식사요법 마무리하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조리원리 개요 부분부터. 그래서 문제는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공부하실 때 큰 제목으로 보세요. 큰 제목. 어느 파트까지 가고 있는지. 자, 넘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원리의 개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식품과 조리라고 했었는데 식품의 경우에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한테 필요한 음식이 되게 먹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나는 고구마를 삶아서 아니면은 구워서 구운 고구마로 뭐 구워서 먹겠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로 아니면 으깬 샐러드가 들어가겠다든지 변형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재료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중간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조리라고 보는 거예요. 조리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먼저 이 식품이라는 것은 1차 기능이 있고 참고해요. 이거는 2차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3차 기능이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마 학부 수업 시간에 기능성 식품학 요즘에는 이런 과목들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학 있게 되는 건데 1차는 여기에서 식품에서 영양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탄수화물원이야, 단백질원이야, 비타민이야, 무기질이야, 수분의 목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에 해당이 되는 영양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먹을 거면은 구워 먹던지 삶아 먹던지 으깨 먹던지 아니 나는 그냥 씻어서 스틱으로 샐러드처럼 먹을 건데 사람마다 기호적 더 좋아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기호적 기능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기능성 식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체 조절 기능까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기능성 식품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항암 효과가 있대.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항노화 효과가 있대. 이걸 먹게 되면은 항비만 효과가 있대 라고 하게 되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베리류, 뭐 블루베리 여러 가지 베리류를 먹었을 때 항암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노화 효과도 있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식품까지 가는 기능을 바로 이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쓰는 건 쓰세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 놓으시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칠판에 쓰는 거 괜히 쓰는 거 아니니까 한번 빈종이 갖다 놓고 쓰시면서 같이 손도 쓰고 중요한 얘기 하나 안 했다.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다시 한번 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공부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큰 백지를 갖다 놓고 나서 여기 백지에다가 오늘 배웠던 포인트는 4가지 포인트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백지를 쓰던지 아니면은 강아지한테 오늘 내가 학원 가서 배운 거 설명해 줄게 아니면 인형이라도 하나 앉혀놓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같이 나오시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 서로 요점 정리해 주게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반복 효과가 돼요.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3시간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은 저를 화면으로 3시간 동안 막 보셨잖아요. 이거는 뒤쪽에 있는 뇌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냥 목소리하고 영상만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서 들었던 이 시각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을 뇌로 바꿔야 돼요.
대뇌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건데 대뇌 쪽으로 올리려면 반드시 글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서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대뇌로 바꾸는 거예요. 꼭 그거, 그래서 그날 당일 공부는 당일 마무리한다 생각. 30분이 돼도 좋고 15분만 넘겨도 돼요. 그날 거 그날 꼭 복습하세요. 자, 이러한 것이 있고요. 식품, 기호성, 영양소. 영양소는 1차적 기능, 기호성은 2차적 기능이고, 우리가 뭐 식품 영양학과라고 하게 되면은 뭐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조리, 음식 이런 거 잔뜩 해먹고 이런 걸로 알게 되는데, 웬걸 1학년 들어갔었을 때 막 화학 공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었을 때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은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를 가지고 있대. 뭐 이런 화학적인 것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는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생화학적인 대사는 어때?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화학하고 뗄 수가 없어요.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물 또는 가공품으로 사람이 섭취할 수, 먹을 수 있는 것을 식품이라고 한다. 즉 한 가지 이상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식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쿠킹, 조리는 뭐냐? 식품에 존재하는 유독하거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성, 당연히 안전해야죠. 그 다음 맛도 증진시켜서 섭취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좁은 의미에서는 식품이라고 하는 소재를 먹을 수 있는 음식물, 그러니까 테이블 위로 올려주는 단계를, 최종 단계를 조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식사를 계획하고 식품 재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울 건지 튀길 건지 으깰 건지 삶을 건지 조리 조작, 그 다음에 테이블에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마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조리라고도 본다 이 말이에요. 넓게는. 그래서 21세기의 조리 과정은 사이언스, 과학이고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 그냥 이거는 들으시면 되는데, 과학이라는 말은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할머니 손맛을 이용해서 했더니 훨씬 나물이 맛있어. 근데 어떻게 양념을 넣었어요? 적당히 알아서 한 소끔, 한 주먹.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표준 레시피, 스탠다드 레시피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얘가 4인분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450g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소금은 1티스푼이 들어가고 설탕은 마찬가지로 1티스푼이 들어가고 이렇게 쭉 했었을 때 누구라도 이거를 봤었을 때 같은 맛을 재현, 다시 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이언스, 반복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아까 제가 조리 원리에서도 요즘엔 조리 과학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반복적일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고, 기왕이면 예쁘게, 플레이팅도 예쁘게, 예술적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박스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식품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에서 5가지가 있어요.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볼게요. 영양적. 5대 영양소의 배합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5대라고 하고, 6대, 그럼 여기에 수분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수분까지 포함시키면 6대라고 표현을 해요. 소화, 흡수가 쉬워서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지 영양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기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빛깔, 냄새, 맛,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신제품 나오게 되면은 식품의 경우에 관능평가라고 하게 되는데, 관능평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새로운 뭐 쿠키를 만들어서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을 때 여기에서 먼저 뭐 색감은 어때? 이거를 이번에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넣어본 쿠키야. 블루베리 쿠키야. 신제품이야. 색은 어떠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밖에서 눈으로 이제 그 다음 색깔도 보게 되는 건데, 이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이제 먼저 코로 맡아지는 냄새를 먼저 보는 거예요. 코로 맡아지는 우리가 냄새라고도 하고 향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냄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약간 좋지 않은 이취,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향기 그러면 좋은 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냄새와 향기에서.
그리고 들어갔었을 때 나는 최근에 음식들이 너무 달아서 이거는 약간 기능성으로 너무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이제 입에 들어갔었을 때 혀를 통해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맛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맛 같은 경우에도 또 입안에 들어갔었을 때 씹었을 때 질긴 것도 있고 바삭한 것도 있고 촉촉한 것도 있고 또 질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질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입속에서 또 혀를 통해서 느끼기도 하죠. 아니면은 또 이 질감에서 우리가 이거를 치아에서 아자작 씹었을 때 귀를 통해서 또 이 소리가 나 안 먹고 싶어서 배 안 고팠는데 저 사람이 바삭바삭바삭 아자작 먹는 걸 보니까 나도 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귀를 통해서 듣는 또 소리 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입하고 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딸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부터 딸기 향이 막 나지만은 고봉 포도는 바깥에서 향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입에 놓고 나서 한 입 탁 깨물게 되면은 입 안에서 터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 안에서 터지는 맛은 우리가 플레이버, 풍미라고 얘기를 해요. 풍미, 플레이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플레이버는 맛과 질감과 입안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맛들을 섞어서 풍미, 플레이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가끔 또 빵 뜯을 때 이렇게 손으로 뜯는 것도 있잖아요. 손으로 뜯어서 먹는 여러 가지 손에서의 느낌 등등등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디오적, 관능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센소리 이밸루에이션.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화장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나중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어떤 공부를 해볼까라고 했었을 때 좀 이런 데 예민하시고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관능평가 쪽을 전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혀를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서 저는 가면 망할 거예요, 아마. 근데 좀 난 예민해. 이렇게 되면은 소믈리에 분들 있잖아요. 뭐 와인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 막 이런 식으로 좀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관능평가 되게 괜찮아요.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공도. 자, 그래서 기호적. 여러 가지 빛깔, 냄새, 맛, 형태, 기호적 같이 당연히 위생적으로 해서 유해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영양사 일을 하게 되면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단가 맞추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밀가루 값도 너무 올라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빵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빵값에 우유 값에 뭐 다 올라가니까 이랬을 때 그 단가 내에서 실제로 뭐 4,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식재료 값을 가지고서 식재료를 가지고서 얘를 15,000원짜리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음식으로 바꿔줘야 돼. 여러분들 최근에 그 뉴스 안 보셨어요? 그 충북이었었나? 충북에서 장애인분들 무슨 행사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세상에 그 10,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나왔던 도시락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에 맨김 3장, 그 다음에 여기에 풋고추 하나, 그 다음에 그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김에다가 그것도 풋고추 하나 찍어놨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김치하고 뭐 장아찌 같은 거였었나? 그 다음에 쌈장?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밥하고 된장국 주면서 이거를 행사라고 내놨대. 보면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은 이제 식재료 단가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가지고서 정말 어려워요. 이거 내기가. 그래서 이제 식재료 가격에 대해서도 또 동향 이런 것도 또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경제적인 거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합리적인 조리, 비용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5번째는 이제 환경도 생각을 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단체급식소에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가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뭐 카레, 우동, 덮밥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다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이렇게 해서 그 퇴식구 쪽에 잔반통 닫아버려요. 제로. 오늘은 넣을 거 없어. 넣지 마. 다 먹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은 일품 요리로 주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가능하면 줄이자라는 건데 단순하게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나왔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하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여기 로하스에서 이것이 그냥 참고예요. 라이프 오브 헬스 건강한 삶 이에요.
그 다음에 and 들어가게 되고 이 S에 해당이 되는 것이 sustainability라고 해서 sustainability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속성이라는 뜻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가 누구의 지속성이냐? 지구의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보존하자라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가 자꾸 나와지면은 지구도 힘들다.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로아스 3, 건강한 삶과 그리고 지구의 지속성이라는 거에서 지속성. 자, 보면 로컬 푸드라고도 했잖아요.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다 거의 다 같은 개념인데 이거예요. 내가 생산되는 지역으로부터 생산으로부터 식품의 유통을 가능하면 400km 이내로 하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자라는 건데 이 단어가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커.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서울에서 이 부산 끝 이렇게 다 와도 400km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로하스야. 그죠? 근데 이 말이 뭐였었냐면은 이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방부제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더하기 연료도 석탄 연료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연료와 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CO2 가스를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지구를 보존하자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방부제 이런 것도 줄이지만은 가공품도 줄이지만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로컬 푸드.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도 식품이 길게 가는 것을 줄이자.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는 이제 슬로우 푸드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게 되면 패스트푸드의 반대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는데 슬로우 푸드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즉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집에서 1월 달에 장을 만들었는데 어제 만든 장을 오늘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발효 음식들, 김치, 뭐 3년 된 묵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발효 제품들 해당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슬로우 푸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자기들만의 전통 음식을 갖자라는 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음식, 고유한 음식을 갖고 있자라는 것들이 슬로우 푸드의 의미 들어있는 거고요. 로하스, 아까 제가 건강한 삶과 서스, S가 바로 지구의 지속성, 에코 쿠킹, 이것도 뭐 메아리 뭐 여러 가지 지구를 보존하자, 그린 테이블도 초록초록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거예요. 아, 환경적인 거에는 지구 보존의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리로 들어가게 돼요. 자,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이 있죠. 일단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그럼 막 작게 막 외워요. 근데 이렇게 작게 외우면은 내가 외워놨던 게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번호를 볼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고 이거 중에서 다시 1번, 2번, 3번 이거 중에서 1번, 2번, 3번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앞에 큰 단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항상 크게, 그러니까 크게 보세요. 크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조리를 해? 그냥 고구마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굽거나 튀겼을 때 더 맛있어. 그죠? 그래서 기호성에 있어서 구웠냐, 튀겼냐, 삶았냐, 졸였냐 조리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생쌀로 먹지 왜 죽을 끓여서 먹어? 라고 하게 되면은 가열하게 되면은 조직이 풀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아밀레이즈, 펩티데이즈, 리페이즈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좋아져요. 또 조리 과정 중에 큰 덩어리를 작게 절단해놔. 또 물도 잘 들어가고 맛도 잘 들어가고 가열되고 조직이 풀어져 연화가 돼. 그럼 소화성이 더 좋아지더라 라는 거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사리 같은 경우에 고사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왜 도라지 무침할 때 소금물에 넣어놨다 바지락바지락 문질러야지 쓴물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아린 맛이라든지 독한 맛이라든지 불쾌한 성분들이 빠져요. 그 다음에 병원균, 기생충, 그 다음에 농약이란 것들. 지금은 뭐 기생충이란 것들 많이 없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기생충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농약을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기에 이제 기생충에 뭐 십이지장충, 요충, 해충 이란 것들 있었기 때문에
자, 있었고요. 안전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서 3회 이상 씻어라. 이러한 것들. 안전성 향상. 또 여러 가지 조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오늘은 찜 요리도 하나, 구운 요리도 하나, 볶음 요리도 하나, 전도 하나 여러 가지 조화를 이용해서 조리의 외관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 관능적, 품질, 맛, 냄새, 온도, 질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다 해서 여러 가지 향신료를 사용하고 파, 마늘, 허브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넘기세요. 자, 영양가를 보존하고 향상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시골 내지는 텃밭 귀농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텃밭에서 딴 오이가 텃밭에서 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맛은 너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확 후 즉시 섭취잖아요. 즉시 집 마당에 있었던 텃밭에서 상추를 딴 다음에 그날 5분 10분 뒤에 바로 거기 상추쌈을 싸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사면은 저 전라도 끝에 있었던 무안에 있었던 양파가 이제 수확이 돼서 하루 이틀 만에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까지 올라왔어. 그럼 가락동 시장에서 다시 경매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게 또 지방으로 다시 또 내려가.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이후의 시간은 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마트에 샀었을 때는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게 그나마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리까지 가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또 조리법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기도 해. 조리법에 따라서 열이 들어가기도 해. 시간도 지나가지, 물도 넣지, 열도 넣지.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처음 것보다 영양소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건데 우리는 조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자라는 거예요.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영양가는 향상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넣어서 이제 같이 해주면 모를까? 식품 그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식품보다는 양념,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더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영양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은 쌀, 밥하고 콩, 밥을 해 먹었을 때 쌀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배우실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곡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콩의 경우에는 밭의 소고기다. 그래서 웬만한 영양소들 다 들어있는데 얘는 특히 메티오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부족해요. 약간 부족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콩밥으로 해서 먹게 되면은 메티오닌은 쌀이 채워줘. 리신은 콩이 채워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먹게 되면은 완벽하게 모든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는 형태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영양가를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를 통해서 저장성, 그 다음에 다양성 이런 것들 같은 당근이더라도 당근도 꽃 모양으로 토끼 모양으로 막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카빙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저장성, 건조를 시켰더니 저장성이 향상이 되더라 등등등. 자, 다시 봐보세요. 앞 페이지 넘어와서 같이 읽어볼게요. 조리의 목적 1 뭐예요? 기호성 향상. 같이 읽으세요. 2 소화성 향상. 3 안전성 향상. 4 외관 풍미 증진. 5 영양가 보존 및 향상. 6 기타로 뭐가 있다? 저장성 향상, 다양성 이란 게 있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3번 보시면은 조리의 기초 과학 이래서 여러분들 식품학 첫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이 수분이에요. 물부터 들어가요. 자, 조리에서도 물 들어가요. 물부터. 식품 속에 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물의 성질 이렇게 했어요. 물은 수용성으로 해서 재료 중에 성분이 자, 우리가 수용성 물에 녹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다, 용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녹일 수 있는 매체를 용매라고 해요. 용매. 여기에 녹아있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었어. 소금물은 용액이고 물은 용매가 되는 거고 소금은 녹아있는 용질이 된다. 용매, 용질, 용액 이렇게 용어. 그랬을 때 자 어떠한 성분이 용매로 빠져나오는 것을 빠져나온다. 영어 이름이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빠져나왔다. 출, 나갈 출, extraction, 용출. 그 다음 두 번째 삼투압, 오스모시스라고 했었는데 삼투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쉬운 예가 이거예요. 배춧잎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린단 말이에요.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배추의 농도는 1%예요. 1% 농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10% 정도 농도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농도가 되는 거고 소금 쪽이 고농도가 되는 건데 물이 어디서 빠져나와요?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지 저에 있는 물이 고로 빠져나오는구나. 얘를 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서 고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에서 고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투압.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용해서 소금에 담가 놨더니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염장, 예를 들어서 자반, 젓갈 이런 것들이 염장법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 딸기잼. 설탕에 넣었더니 딸기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어. 이걸 당장법.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는 하나 이따 써놓으세요. 염장법, 당장법은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 활성도 AW를 낮추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AW.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물,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AW를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링키지, 축화라고 했는데 식품을 가공,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건조나 인공건조법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수분 함량이 감소되는 거. 슈링키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라면 스프. 그 라면 건스프 있잖아요. 라면 건스프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 뭐 들어있어요? 대파도 들어있고 당근도 들어있고 버섯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 들어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바싹 말려놨죠. 이러한 것들 슈링키지라고 해요. 건조보다도 더 많이 해놓은 거 슈링키지, 축화. 그 다음에 팽윤, 스웰링. 건조된 것을 물에 불리면 다시 불어나게 되는 현상에서도 무한팽윤이라는 것이 있고 유한팽윤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젤라틴 가루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어느 순간 형태가 없어지면서 안 보여요. 이러한 것들은 무한팽윤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경우에도 건미역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거의 뭐 이것은 미역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7배까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커지는 거. 근데 뭐 그렇다고 한없이 커지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역, 다시마, 콩, 쌀 이렇게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피가 약간 커진다. 이런 것들은 유한팽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액체가 기체.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사용되는 열을 기체가 된다. 기화열. 또 얼음이 물로 될 때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을 녹는다. 이걸 융해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융해라고 해요. 멜팅. 그 다음에 자 물의 종류 중에서는 연수, 경수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시골에 내려가도 뭐 여러분들 그 대학 때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농활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농활 같은 거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막 그 냇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우물들이 있었잖아요. 우물물을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저희 이모가 삼척에 살고 계셨었는데 삼척에 여러분들 동굴들 많이 있잖아요. 그 강원도하고 충북 지역에 고수 동굴들 석회암 동굴이잖아요. 석회 동굴들로 해서 석회 동굴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모가 이제 지금은 아파트 사시는데 제가 대학 때 놀러 갔었을 때 이모네 집에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가 있었고 그 펌프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커다란 빨간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놔요. 물을 받아놓는데 이렇게 밑에를 들여다보니까 하얗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칼슘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그대로 먹으면은 신장 결석이 돼요. 칼슘이 들어있는 성분은. 그러니까 가라앉혀 놓고 나서 윗물만 떠서 이렇게 이제 조리에 이용하고 이러시는 거였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물을 가지고서 커피를 끓여 마셨었거든요. 내가 알던 커피 믹스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맛이 틀려져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칼슘 덩어리하고 이 철분 여러 가지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하고 만나게 되면은 덩어리가 돼버리고 그 섭취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 신장결석이 급성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판이라든지 그 해외여행 갔었을 때 산호섬들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콜레라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뭐 일반 물 드시지 마시고요. 뭐 시장에서 파는 그 얼음 주스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건 물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산호섬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 그런 물들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칼슘, 마그네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물들을 경수라고 해요. 경수. 그러니까 단단한 물, 칼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물을 경수. 그래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단단하게 변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경수.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을 뺀 물을 연수라고 한다라는 거. 경수, 연수. 바로 내려갑니다. 식품의 물 같은 경우에 바로 우리가 바운드, 결합되어 있다. 라는 물을 결합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수, 프리워터, 유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자유롭다, 프리워터라고 하게 되는데 결합수 밑에 해당 식품 봐보세요. 보시면은 쌀에도 13%의 수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쌀을 꾹 짠다고 해서 물이 나와요? 밀가루 꾹 짠다고 해서 물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성분하고 물 분자가 13% 정도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결합수는 용매로 작용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있는 수분들은 매우 낮은 온도,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 얼어요. 마이너스 40도 써놓으세요. 40도 이하에서 얼고요. 얘네들은 물로 수증기로 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 뜻이에요. 아, 수증기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을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결합되어 있으니까 유리수에 비해서 단단하게 밀도가 높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여기 별표. 이 결합수들은 효소의 활성화, 곰팡이, 미생물 등의 생육에 이용할 수 없는 물이에요. 있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물을 결합수라고 한다면 자, 유리수는 상대적으로 염, 당류,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분, 지질과 같은 불용성 물질은 물속에서 분산시켜서 교질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좀 이따가 교질 말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0도가 되면 얼음이 돼요. 0도에서 얼고 식품을 건조시키면 날아가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두 만들 때 내지는 육원전, 동그랑땡 만들 때 두부 같은 경우에 으깬 다음에 면보에다 꽉 짜잖아요. 그때 물 빠져나오죠. 그 두부 속에 들어서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는 물은 압착했었을 때 나오는 물은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뺄 수 없는 물은 결합수, 제거할 수 있는 물은 유리수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물과 용액부터는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시작하겠습니다.